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힘이 운동 상태를 바꾼다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우주가 빅뱅으로 우주를 처음 만들 때부터 우주 안에 만들어둔 4가지 기본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 기본 힘은 거시 세계에서 작용하는 만유 인력과 전기력, 미시 세계에서 작용하는 강력과 양력인데, 오늘은 거시 세계의 힘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빅뱅 과정에서 4가지 기본 힘과 힘의 근원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고, 만유 인력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전기력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주는 빅뱅으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고전역학 강의가 끝나면 빅뱅을 공부할 예정이지만, 우주가 새로 만들어졌으므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만 이해하도록 합시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다른 말로 만물은 모두 시작이 있다, 모두 기원이 있다는 것이지요.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 Everything has its origin.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영어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농기과학교실은 빅뱅으로 만들어진 것도 우주라고 하고, 또 빅뱅을 만든 주체도 우주라고 하겠습니다. 종교인이라면 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과학에서 사용할 적당한 단어가 없으므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문맥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빅뱅 과정에서 많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초기 생성물 중에는 4가지 상호작용하는 힘과 힘이 작용하는 실체, 근원을 함께 만들었죠. 인간은 4가지 상호작용하는 힘을 만유인력, 전기력, 강력, 양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각각의 힘이 작용하는 실체는 중력은 질량, 전기력은 전하, 강력은 색, 색은 영어로 컬러를 말합니다. 색이라고 하고, 양력은 아직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양력 원소나 양적 요소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의 크기와 구성 구조를 보면 우주가 가장 먼저 만든 것은 중력을 작용하는 질량이고, 그 다음이 전하이며, 그 다음이 쿠카 안에 들어있는 색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각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력입니다. 만유인력은 질량이라고 이름 붙여진 실체 사이에 작용합니다. 만유인력은 질량이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도 그 간격을 넘어서 힘을 작용합니다. 이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힘을 원격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원격 상호작용은 우주가 처음부터 만들었고 상호작용하고 있으므로 힘의 주체와 객체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힘의 법칙인 작용과 반작용도 구별되지 않고 처음부터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고 가도록 합시다.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힘을 작용하면 근접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우주가 직접 만든 4가지 상호작용 외에는 4가지 상호작용에서 파생된 모든 힘은 근접 상호작용을 합니다. 근접 상호작용은 힘의 주체와 객체, 작용하는 힘과 반작용하는 힘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파생힘에는 탄성력, 마찰력, 누르는 힘, 수직항력, 줄의 장력, 압력, 부력 등이 있는데, 이들 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차례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에 힘을 작용한다는 원격 상호작용은 인간의 인식 체계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설명하는 모델을 만든 사람이 일본 물리학자 유카와 히데키였습니다. 유카와는 27세 때인 1934년에 두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두 물체 사이를 오가면서 두 물체를 엮어주는 입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 입자를 중간자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유카와의 주장이 있은 뒤에 실제로 중간자가 발견되어, 유카와는 핵력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중간자의 존재를 예측한 공로를 인정받아 1949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일본의 1호 노벨상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해서 침체된 일본의 분위기를 크게 고조시킨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은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의 사진으로 노벨상을 받은 해의 유카와 모습입니다. 유카와는 원자핵을 유지하는 핵력의 중간자를 설명하였고, 뒤에서 배울 전기력은 전자기파의 입자성인 광자가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만유인력을 매개하는 중간자는 중력자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중력파의 입자성이 중력자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만유인력을 작용하는 질량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질량은 물리량으로 방향성이 없는 스칼라 물리량인 것은 이해가 되지요. 힘은 상호관계로 객체에 대한 지정을 하여야 하므로 방향성이 있는 벡터 물리량이지만, 질량은 단지 힘이 작용하는 근원이므로 방향성이 없습니다. 질량은 연속수인 실수로 표현할 수 있는 연속 물리량입니다. 사실 질량이 연속 물리량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아직까지 아니라는 판례가 없었으므로 연속 물리량으로 취급합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전하는 이산 물리량이지요. 질량은 빅뱅 과정에서 우주에 공급한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추론은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유도한 E=mc 제곱의 수식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식은 에너지와 질량이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죠. 물리량으로서의 질량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주가 만유인력을 작용하는 질량은 만유인력 질량, 줄여서 중력 질량이라고 합니다.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출판한 1687년에는 질량의 성질이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질량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이 별로 없지요. 뉴턴은 만유인력 법칙에서 물질이 내부에 들어있는 힘을 작용하는 어떤 성질이라고 애매하게 정의한 상태에서 가속도 법칙에서도 또 다른 질량을 정의합니다. 뉴턴이 가속도 법칙에서 정의한 질량은 관성질량이라고 하는데, 관성질량은 힘이 만드는 운동 상태의 변화를 되도록 적게 하려고 하는 물질이 내부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라고 역시 애매하게 정의합니다. 관성질량은 질량이 들어있는 물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물질의 성질인 것이죠. 운동법칙 F=ma에 들어있는 문자수 m이 관성질량을 나타내는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하였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정의된 두 가지 질량이 경험적으로나 실험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때는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오고 있지요. 앞의 다른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은 이 두 가지 질량이 같다고 가정하고 그 위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만유인력과 중력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유인력 질량은 만유인력이 작용하게 하는 근원을 추상화한 개념으로 아직 그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세기의 우주에서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에는 모두 만유인력 질량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질량이 아니고 질량이 존재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시세계에서 부피를 가진 모든 존재 사이에는 우주가 만들어 둔 만유인력이 작용합니다. 여기서 만유인력과 중력의 차이를 설명하면, 만유인력은 질량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는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힘으로 정의되고, 중력은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질량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량을 가진 질량체가 지구인 경우에는 지구 중력이라고 하고, 태양인 경우에는 태양 중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만유인력과 중력의 미세한 차이가 이해되나요? 일상적으로는 만유인력과 중력은 같은 말로 사용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미시세계에서 부피가 있어도 질량이 들어있지 않은 존재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둡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의 개가 여러 개의 질량체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힘이 작용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덩어리 물체의 질량은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가 서로 결합하여 큰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덩어리 물체가 가진 질량은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의 질량을 더한 것이지요. 덩어리는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부 더한 질량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위치를 정하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질량 위치 물리량을 이용하여 구한 질량 중심점 구하는 방법입니다.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질량 중심점을 구한 덩어리 물체는 하나의 점질량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질량 중심점이 힘의 작용점입니다. 덩어리 물체 사이의 중력도 두 덩어리 물체의 질량 중심점 사이의 중력입니다. 따라서 두 질량체 사이의 거리는 질량 중심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지구가 구형이고 질량 분포가 균일하다고 가정하면 이 가정은 오차 범위 안에서 하는 가정으로 건사하는 것이죠. 지구의 중심에 모든 질량이 모여있는 점질량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이지요. 덩어리 물체는 특별한 형태와 조건으로 근사한 다음에 질량 중심점을 구해서 점질량으로 취급합니다. 이해가 잘 되시고 있죠? 이제 만유인력 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의 내용은 만유인력은 두 질량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입니다. 힘과 위치가 벡터 물리량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벡터로 표현하였지만 실제로는 질량 중심점 사이에 작용하는 중심력으로 1차원 벡터인 스칼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 힘의 방향을 표시하면 인력이므로 힘의 부호를 붙일 수 있지만 만유인력은 인력만 다루므로 부호를 생략하였습니다. 중력상수 G는 양변의 값이 등식이 되게 하는 비례상수로 실험에 의해 그 크기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라는 아주 작은 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작은 중력상수로 인해 중력은 질량이 어지간히 크지 않으면 의미 있는 크기를 만들어내지 못하지요. 이 수는 외우지는 않아도 되지만 마이너스 11성 스케일이라는 것은 감을 잡아두기 바랍니다. 중력상수의 단위는 G 꼴 mm분의 FR 제곱이므로 힘의 단위 뉴턴과 거리의 단위 미터의 제곱,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단위를 구하는 방법이 이해가 되죠. 앞으로 모든 단위는 이렇게 수식으로 구합니다. 만유인력이 힘을 미치는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대이지요. 질량이 놓인 곳이라면 거리에 제한이 없이 힘을 작용합니다. 원격 상호작용하는 힘은 매개하는 입자가 있다고 하였는데 매개 입자가 무한 거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질량이 없이 빛의 속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중력자도 질량이 없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힘, 전기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주는 빅뱅 과정에서 전하라고 부르는 실체를 만들고 서로 힘을 작용하게 합니다. 질량을 만들어 만유인력을 작용하게 한 것과 같은 이치이죠.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왜 우주는 만유인력 외에 전기력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전기력의 청력으로 인해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을 비롯한 실체가 있는 우주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력은 인력이므로 뭉치기만 하지만 전기력은 인력 외에 청력을 가지고 있어서 중력의 인력과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력을 살펴보기 전에 전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하도 질량처럼 우주가 만든 힘이 작용하는 근원입니다. 만유인력이 질량 사이에 작용하듯이 전기력은 전하 사이에 작용합니다. 전하가 질량과 아주 다른 특징은 질량은 한 가지 종류밖에 없었지만 전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학자는 이 두 가지 전하를 구분하기 위해 하나는 양전하라 하고 기호는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음전하라 하고 기호는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량 중심점 동영상에서 간단히 설명하였듯이 양전하는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에만 들어있고, 음전하는 원자핵 주위를 운동하는 전자에만 들어있습니다. 경험적으로나 실험적으로 다른 곳에 들어있는 전하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요. 전하의 아주 중요한 성질은 양전하와 음전하는 성질이 다르지만 그것을 계량하여 수로 표현하면 그 크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는 전자나 양성자에 들어있는 전하의 크기를 나타내는 문자수를 일렉트론의 E로 하기로 하고, 전하의 크기를 측정하였더니 E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대문자 C는 전기력을 계량하는 식을 만든 쿨롱의 업적을 기려서 만든 전하량 단위입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의 업적을 기려서 뉴턴이라고 하죠. 질량은 기본 단위로 정하였지만 전하는 기본 단위 물리량이 아니고 유도 단위 물리량으로 만듭니다. 전하와 관련이 있는 기본 단위량은 전류의 단위 암페어가 있습니다. 1쿨롱의 전하는 1초 동안에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흘러가는 전하의 양으로 정합니다. 전하의 양을 전류로 정하였으므로 전하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전류를 알아야 하겠군요. 전류는 전자기 시간에 배우기를 하고, 여기서는 기본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1A를 만들 때 흘러가는 전자의 개수를 알고 가도록 합시다. 기본 전하량 수식으로 계산하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을 나누면 되겠죠. 그 계산 결과가 6.25 곱하기 10의 18성이라는 큰 수의 양이 나옵니다. 1쿨롱은 아주 큰 양이기 때문에 기본 전하량의 수가 10의 마이너스 19성으로 아주 작은 스케일의 크기가 된다는 것도 함께 이해가 되죠. 전하의 기본 전하량에서 알 수 있지만 작은 수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전하를 정의하는 다른 물리량의 크기와 관계에 따라 정해진 수일 뿐입니다. 만약 1m를 지금보다 100만 배 길이로 정하였다면 지금의 1m는 길이는 똑같은데 그 숫자가 새로운 단위의 10의 마이너스 6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리량의 수는 숫자의 크기에 절대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요. 전하도 질량처럼 방향성이 없는 스칼라 물리량이지만 연속 물리량은 아니고 이산 물리량입니다. 전하는 양성자와 전자 속에만 들어있으므로 전하의 크기는 전자나 양성자의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전하량을 나타내는 문자수를 Q라고 하면 Q는 N 곱하기 2의 크기만 가질 수 있습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이 가장 작은 전하량이고, 그 다음 작은 전하량은 1.6 곱하기 2한 3.2 곱하기 10의 19성이죠. 1.6과 3.2 사이에는 어떠한 전하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하량은 연속량이 아니고 정수에 따라 정해지는 정수성 이산 물리량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물리량이 이산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 물리학에서는 양자화되어 있다고 하죠. 앞에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퀀티제이션이죠. 양의 정수는 양의 전하를 나타내고 음의 정수는 음의 전하량을 나타냅니다. 물론 0은 전하량이 없거나 유효한 전하량이 없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방금 유효한 전하량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의 중요한 성질은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가 한자리에 있으면 서로 상쇄되어 전하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성질로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음수와 양수를 더하여 0이 되듯이 같은 크기의 양전하와 음전하가 한 점에 놓이면 전하의 성질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하가 상쇄되어 기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전하가 있기는 한데 유효한 전하가 없다는 말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전하가 어떻게 한 점에 놓일 수가 있을까요? 전하도 스칼라 물리량으로 질량처럼 전하를 단순 덧셈으로 계산할 수 있고, 전하가 놓인 것은 위치 벡터이므로 질량 중심점을 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전하 위치 물리량을 이용하여 전하 중심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전자나 양성자가 있을 경우 전자의 전하 중심점과 양성자의 전하 중심점이 일치하면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되겠지요. 전하 중심점은 질량 중심점처럼 추상의 개념이지만 기능은 잘 하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학에서 배우겠지만
92가지의 천년 원소는 모두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이유가 전하 중심점이 일치하게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전하의 전하 중심점과 음의 전하의 전하 중심점이 같은 점으로 일치하여 전하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원소가 정기적 중성을 띠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정기적 중성 성질도 외우지 않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므로 전기력을 수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전기력의 수식 표현은 1785년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쿨롱이 만듭니다. 쿨롱은 비틀림 저울을 사용한 실험에서 전기력이 전하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기력을 수식으로 만듭니다. 거리 R만큼 떨어진 두 개의 점으로 되어 있는 점전하 Q1과 Q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계량하여 F 이꼴 R제곱분의 K Q1 Q2의 식을 완성합니다. 비례상수 K는 전기력 수식을 완성한 쿨롱의 공적을 길어서 쿨롱 상수라고 하는데 그 크기는 K 이꼴 8.99 곱하기 10의 9성 뉴턴 메타제곱 쿨롱 C-2성 근사하여 9 곱하기 10의 9성이 됩니다. 단위는 단위식에 따라 K는 Q1, Q2분의 FR 제곱으로 힘의 단위인 뉴턴과 거리의 단위인 미터의 제곱, 전하의 단위인 쿨롱의 마이너스 2성이 됩니다. 중력 상수를 구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죠. 중력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11성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10의 9성 규모는 엄청나게 큰 수입니다. 전기력은 만유 인력과 같은 거리의 역제곱에 비례하는 수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에는 역제곱 법칙이 많이 적용되고 있죠. 쿨롱은 두 종류의 전하 중에서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서로 미는 힘,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힘의 방향을 미리 정하여 두었는데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청력을 플러스 방향의 힘으로, 인력을 마이너스 방향의 힘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을 표시하는 기호라는 것을 꼭 이해하도록 합시다. 음수와 양수의 기호가 아니죠. 전기력이 미치는 범위는 질량처럼 무한대가 되지만 실제로 전하가 놓여 있는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좁은 범위에서 적용하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기력의 크기는 비례상수의 차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중력에 비해 매우 센 힘이어서 아주 작은 절량으로도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기본 단위인 수소 원자 단위에서 중력과 전기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자 중에서 가장 간단한 원소인 수소 원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입니다.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거리 구형이라고 하면 반지름이 되겠죠. 0.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성입니다. 이 10의 마이너스 10성 다리를 옹스트롱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둡시다. 옹스트롱은 물리학자이죠. 원자의 크기 단위는 1옹스트롱입니다. 전자질량은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kg이고 양성자의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성 kg입니다. 중력 상수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성을 사용하고 쿨롱 상수는 8.99 곱하기 10의 9성을 사용합니다. 이 상수와 숫자를 적용하여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이므로 이번에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력이 전기력에 비해 너무 작아서 버릴 것이므로 중력의 크기가 전기력에 비해 얼마나 작은지 전기력을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전기력분의 중력 분수식 계산을 하면 거리는 약분되므로 식이 간단해집니다. 유호 숫자는 유호 숫자대로, 지수는 지수대로 계산하고 단위는 단위대로 계산해 보세요. 결과값이 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0성 크기이므로 유호 숫자를 고려하면 더하는 의미가 전혀 없죠. 0.000에서 0이 40개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력을 계산할 때는 중력은 처음부터 아예 근사하여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주가 빅뱅으로 우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든 질량과 전하 사이에 만류 인력과 전기력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안목이 잡힙니까? 두 힘을 비교하며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두 힘의 근원은 만류 인력은 질량이고 전기력은 전하입니다. 물리량의 성격은 스칼라 물리량이죠.
근원은 만류인력은 한 종류뿐이지만 전기력은 두 종류가 있어서 양전하와 음전하로 구분합니다. 물리량은 만류인력은 연속적인 물리량으로 나타나지만 전기력을 나타내는 전하는 이산성을 띱니다. 그래서 이산성의 기본 단위 크기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으로 한 개의 19성 쿨롱으로 1쿨롱 단위값을 만들기 위한 전자 개수는 6.25 곱하기 10의 18성계라는 엄청난 양이 필요합니다. 전하가 이산성을 가지므로 전하량을 표시하는 식은 기본 전하량 E에 정수배 N을 곱하여 만들어지죠. 여러 개의 전하가 모여있을 때는 여러 개의 근원이 모였을 때는 만류인력은 질량 중심점을 찾아내고 전기력은 전하 중심점을 찾아냅니다. 두 개의 전하가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 중심점이 한 자리에 일치하게 되면 전기력이 상쇄되어 전하의 기능을 잃게 된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두 힘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죠. 자연에 있는 속성입니다. 전기력은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청력과 인력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이해하였고, 비례상수는 만류인력의 비례상수인 중력상수는 10의 마이너스 11성 스케일이고 전기력 상수인 쿨롱 상수는 10의 9성 스케일이라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원격 상호작용인 두 힘을 중개하는 매개 입자는 만류인력인 경우에는 중력자라고 이름이 붙여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전기력은 전자기파의 입자성인 광자가 중개하고 있습니다. 두 힘이 미치는 범위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매개 입자는 질량을 가지지 않아야 하고 속도는 광속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중력자도 이같이 무질량이고 광속의 속도를 가질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4가지 상호작용 중에서 남아있는 강력과 양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력과 양력이 끝나면 지구 중력을 비롯하여 마찰력, 수직항력, 장력, 부력 등 모든 파생힘을 차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을 때 매일 동영상을 올리기가 어려워 오늘부터는 매주 월, 수, 금요일을 정기적인 동영상 게시일로 하고 여유가 있으면 화요일과 목요일에도 수학이나 과학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